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입니까? 그 숫자를 보면서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조여오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1997년 IMF를 겪어본 분들이라면 그 시절의 공기를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회사 문을 닫고 하루아침에 가장이 실직자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불안이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2024년 겨울 경기도 부천에 사는 69세 박성호님은 통장 잔고를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IMF 때는 나라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내 삶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IMF는 아니잖냐고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때는 위기가 한 번에 몰아쳤다면 지금은 매달 조금씩 버티는 힘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2의 IMF는 뉴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식탁과 통장 안에서 이미 시작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변화 앞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의 IMF 시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수칙은 현금 흐름을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 시기에는 집 한 채가 있느냐, 목돈이 얼마냐 보다도 매달 숨 쉬듯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지가 삶의 안정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달이 지나면 얼마가 남고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도 부천에 사는 69세 박성호님은 바로 이 현금 흐름 문제로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들어오지만 병원비와 관리비, 식비가 오르면서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박성호님은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 돈이 나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늘 빠듯한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답답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층의 월 평균 생활비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 실질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들어오는 돈은 비슷한데 나가는 돈의 속도만 빨라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생활의 안정감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약 43%가 월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성호님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어 매달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불안은 바로 그 모르는 상태에서 커졌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관리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병원비를 내고 나면 장을 볼 돈이 빠듯하고 그렇게 매달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해결의 시작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박성호님은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분리했습니다. 연금 통장에서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만 자동이체로 나가게 했고 생활비 통장에는 한 달에 쓸 금액만 정해 옮겨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연금 150만 원이 들어오면 먼저 관리비 15만 원, 건강보험료 8만 원, 통신비 5만 원, 총 28만 원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122만 원 중 80만 원을 생활비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남은 42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따로 모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쓰고 사는지 보이네요. 숫자가 보이자 막연한 공포가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통장을 나눈 게 아니라
돈의 역할을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고정비는 손댈 수 없는 돈이고 생활비는 조절 가능한 돈이며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이 명확해지자 매달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통장 분리만으로도 월 평균 지출을 약 12%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줄이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조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성호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실천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를 통장 점검 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생활비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이번 주는 얼마를 썼는지, 다음 주는 얼마를 쓸 수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한 달을 4주로 나눠 일주일에 20만 원씩 쓰기로 계획했는데 첫째 주에 23만 원을 썼다면 둘째 주는 17만 원으로 조절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월말이 되어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관리하나, 이미 쓸 만큼 쓰고 사는 건데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일수록 관리의 목적은 절약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버틸 수 있다는 감각은 삶의 불안을 크게 낮춰줍니다. 실제로 노년학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안의 70% 이상이 실제 자산 부족이 아니라 미래 예측 불가능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비상금 통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박성호님은 매달 42만 원씩 모아 1년에 약 500만 원을 비상금으로 확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가전제품 고장 같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이 비상금이 생활비를 지켜줬습니다. 박성호님은 또 하나의 습관을 들였습니다. 바로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쓴 돈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 달 뒤 가계부를 보니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병원에 가서 한 달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조금 더 저렴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금 흐름을 지킨다는 것은 더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무너지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2의 IMF 시대를 버티는 첫걸음은 바로 이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생존 수칙은 이 현금 흐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지출 구조 점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제2의 IMF 시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수칙 두 번째는 지출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능력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 돈이 새는 구조부터 바로잡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72세 이정부님은 자신이 꽤 검소하게 산다고 생각해왔다고 합니다. 외식도 거의 하지 않고 옷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통장 잔고는 늘 기대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뽑아보던 그는 생각지도 못한 항목들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2건 거의 쓰지 않는 유료 채널 자동 연장되고 있던 각종 구독 서비스들이 매달 조금씩 돈을 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이정부님은 15년 전 가입한 암보험에서 월 7만원, 10년 전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월 5만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중복 보장이 많았고 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케이블 TV 유료 채널 3만원 거의 보지 않는 OTT 서비스 2만원 헬스장 회원권 6만원 합치면 월 23만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276만원입니다. 실제로 소비자원과 언론 보도를 보면 노년층 가구 중 상당수가 가입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보험이나 서비스 비용을 매달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보험료 지출은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이며 이 중 약 30%는 불필요한 중복 보장이라고 합니다. 한 건 한 건은 크지 않지만 이런 지출이 쌓이면 한 달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정부님 역시 큰돈 쓰는 게 없는데 왜 늘 빠듯한지 이제 알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정부님이 선택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하루를 정해 지난 6개월치 지출 내역을 차분히 살펴본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내 삶에 정말 필요한가?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 항목들은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보험은 필요한 것만 남기고 줄였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모두 해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개의 보험 중 하나를 해지하고 유료 채널과 OTT 서비스를 정리했으며 헬스장 대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나가는 돈이 18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정부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마트에서 습관적으로 사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건강식품 월 8만 원 필요 이상으로 사두는 식재료들 그리고 쓰지도 않고 쌓여가는 생활용품들이었습니다. 그는 장을 보기 전 냉장고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고 꼭 필요한 것만 적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월 5만 원 이상이 절약되었습니다. 이정부님은 장보기 방법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 마트에 갔는데 갈 때마다 계획에 없던 물건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가기로 하고 식단을 미리 짜고 재료만 샀습니다. 메모지에 적어가니 마트에서 헤매는 시간도 줄고 충동 구매도 줄었습니다. 또한 이정부님은 정기적으로 카드 청구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5일 카드 청구서가 나오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작년에 무료 체험으로 가입한 서비스가 자동 결제로 전환돼 매달 9,900원씩 빠져나간 걸 발견했습니다. 1년이면 거의 12만 원입니다. 즉시 해지했습니다. 이정부님은 마트 전단지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신문에 끼어오는 마트 전단지를 보고 어디가 더 싼지 비교했습니다. 쌀 한 포대만 해도 마트마다 5,000원에서 1만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계절을 타는 물건들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여름 끝자락에 선풍기를 사고 겨울 끝자락에 전기장판을 사면 반값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이제 와서 몇만 원 줄여서 뭐가 달라지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통제감입니다. 내가 쓰는 돈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감각은 불안을 크게 낮춰줍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는 통제감의 상실이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지출 구조를 점검하는 순간 삶의 주도권이 다시 손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출을 점검할 때는 반드시 3개월 이상의 내역을 봐야 합니다. 한 달만 보면 그 달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확한 패턴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정부님처럼 6개월치를 보면 계절마다 달라지는 지출 패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전기료가 오르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오르며 명절에는 용돈이 나갑니다. 이런 패턴을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삶을 움츠러들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쓰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렇게 지출 구조를 바로잡아야 앞서 말씀드린 현금 흐름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생존 수칙은 돈보다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제2의 IMF 시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수칙 세 번째는 건강을 자산처럼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지출은 계획하지 못한 병원비입니다. 한 번의 건강 문제는
그동안 차곡차곡 지켜온 생활 균형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 괜찮다는 말로 몸의 신호를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74세 김정자님은 평소 큰 병 없이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진도 몇 년째 미루고 있었고 몸이 조금 불편해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짧지 않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김정자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프니까 돈 걱정보다 앞으로가 더 무섭더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그는 건강이 곧 생활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김정자님의 경우 이번 2주에 총 병원비가 3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본인 부담금은 120만 원이었지만 그 120만 원이 그의 한 달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퇴원 후 회복 기간까지 합치면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동안 비상금을 꺼내 써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퇴원 후에도 계속되는 약값과 정기 검진 비용이었습니다. 매달 8만 원씩 나가는 약값은 생활비에 추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3년 기준 65세에서 69세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약 280만 원이며 70세에서 74세는 350만 원, 75세 이상은 480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문제는 이 지출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생활비는 줄일 수 있어도 병원비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가정일수록 충격이 큽니다. 김정자님의 경우 치료가 끝난 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생활 태도였습니다. 거창한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에 동네 병원을 찾아 혈압을 체크했고 복용 중인 약을 정리해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은 병원 예약과 검진 일정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안 아프게 버티는 게 목표예요. 이 작은 변화가 그의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김정자님이 만든 건강관리 루틴은 이렇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동네 의원에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합니다.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은 뒤 수첩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수요일은 정기 진료날로 정해두었습니다.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는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두니 빠뜨리는 일이 없어졌고 건강 상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병원 가면 괜히 병만 더 생긴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는 병을 찾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큰 지출을 막기 위한 예방입니다. 미리 알고 관리하면 치료기간도 짧아지고 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 대한의사협회 연구에 따르면 정기 검진을 받는 노인층의 의료비는 받지 않는 층보다 연평균 35% 낮다고 합니다. 조기 발견으로 큰 병을 막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 관리입니다. 노년층은 평균적으로 3가지에서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합니다. 이 약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중복 복용이나 누락이 생깁니다. 김정자님은 약국에서 받은 약봉투를 모두 모아두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했습니다. 같은 성분이 중복되는지 먹지 않는 약은 없는지 확인했고 약사에게 물어 정확한 복용법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김정자님은 요일별 약 케이스도 샀습니다. 일요일 저녁마다 다음 주 약을 미리 담아 두었습니다. 월요일 칸에는 월요일에 먹을 약, 화요일 칸에는 화요일에 먹을 약을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식사 후 그날 칸의 약을 먹었습니다. 빈 칸을 보면 약을 먹었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중복 복용이나 누락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익숙해지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또한 김정자님은 병원 진료 기록을 수첩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어땠는지 적어뒀습니다. 다음 진료 때 이 수첩을 가져가면 의사 선생님께서도 경과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2의 IMF 시대의 건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몸이 버텨줘야 돈도 계획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생존 수칙은 이 위기의 시기에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족과 돈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제2의 IMF 시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수칙 네 번째는 가족과 돈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쉽게 흔들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마음에 없는 선택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인천에 사는 70세 최영수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자녀가 어렵다고 하면 조금씩 도왔고 그때마다 지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어느새 자신의 노후 자금 일부가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던 날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와준 게 아니라 같이 흔들린 거였더라고 말입니다. 그제야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최영수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3년 전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갚겠다고 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년 전에는 둘째 딸이 아이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2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막내 아들이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다며 100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1700만 원이 나갔고 돌아온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최영수님의 노후 자금 5천만 원 중 3분의 1 이상이 사라진 셈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 중 상당수가 가족 간 금전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28%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녀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활 기반이 약해지고 그 부담을 다시 말하지 못해 혼자 끌어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는 말하지 않으면 더 커지고 늦게 말할수록 관계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최영수님이 바꾼 것은 태도가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즉흥적인 도움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 금액과 범위를 미리 정해두고 그 선을 넘는 요청에는 시간을 두고 답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는 오래 버텨야 하는 입장이야. 무조건 도와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차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최영수님이 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1년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총 300만 원까지입니다. 세 자녀가 있으니 한 명당 100만 원입니다. 그 이상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와줄 때는 반드시 용도를 물어보고 언제까지 쓸 돈인지 확인합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돌려받을 기대를 하면 관계만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생활비와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가족인데 그렇게 선을 그어도 되나 싶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는 도움은 결국 후회를 남깁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먼저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활이 무너진 뒤의 도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노년기 부모와 자녀 간의 가장 큰 갈등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제적 기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최영수님은 처음에 아내 몰래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큰 싸움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데 한쪽만 결정하면 신뢰가 깨집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돈을 주기 전 반드시 아내와 이야기하고 둘 다 동의할 때만 돕기로 했습니다. 최영수님은 자녀들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 자녀를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도 살아야 한다. 앞으로는 1년에 한 명당 100만 원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녀들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제2의 IMF 시대에는 착한 마음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사랑과 책임 사이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마지막 생존 수칙은 결국 이 모든 위기를 혼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삶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2의 IMF 시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수칙 마지막은 혼자 버틸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는 누군가가 와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스스로 하루를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도움받을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을 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전북 전주에 사는 76세 한순덕 어르신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은행 업무도 병원 예약도 늘 자녀에게 부탁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병원 예약을 놓친 뒤 어르신은 조용히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챙겨야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순덕 어르신의 상황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딸이 병원 예약을 해주기로 했는데 급한 회의가 생겨 미루어졌고 결국 예약을 놓쳤습니다. 다시 예약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체를 하려 해도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창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 새로운 앱을 깔아야 한다는 말에 포기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녀에게 전화했지만 자녀들도 바빠서 즉시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고령 1인 가구는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약 180만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25%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혼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전제로 한 삶은 그 도움이 사라지는 순간 불안으로 바뀝니다. 노인복지연구에 따르면 독립적 생활 능력이 낮을수록 우울감과 고립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순덕 어르신이 시작한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대신 자동화 기기를 천천히 익혔고 병원 예약은 메모장에 적어 직접 전화로 해결했습니다. 장을 볼 때도 미리 필요한 것을 적어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 잘하려는 게 아니라 급할 때 내가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 말입니다. 그 작은 자신감이 생활 전반의 불안을 크게 줄여주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순덕 어르신이 익힌 기술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은행 ATM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동네 은행 무료 교육에 참여해 입금, 출금, 이체 방법을 익혔습니다. 3번 정도 연습하니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예약은 수첩에 담당 의사 이름과 병원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직접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전화할 때는 메모지에 예약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장을 볼 때는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두고 떨어지는 물건을 그때그때 적었습니다. 마트에 갈 때는 그 메모지를 보고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한순덕 어르신은 스마트폰 사용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며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를 익혔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찍은 사진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순덕 어르신은 간단한 요리도 배웠습니다. 복지관 요리 교실에 다니며 시금치, 무침, 콩나물 무침, 두부 조림 같은 반찬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끓인 찌개를 먹으니 뿌듯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도 익혔습니다. 무거운 쌀이나 물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니 너무 편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배우는 게 쉽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 버틴다는 것은 모든 걸 완벽히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선택과 결정만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안정됩니다. 노인심리학 연구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버티는 기술을 배울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못 배울 건 없습니다. 천천히 반복하면 됩니다. 제2의 IMF 시대에 가장 강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도 혼자 하루를 꾸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5번째 수칙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생존 수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힘입니다. 통장을 관리하는 것도, 지출을 점검하는 것도, 건강을 챙기는 것도, 가족과 경계를 정하는 것도 결국 혼자서 할 수 있어야 오래 지속됩니다. 지금까지 제2의 IMF 시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생존 수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금 흐름을 지키는 생활 습관, 지출 구조를 점검하는 능력, 건강을 자산처럼 관리하는 태도, 가족과 돈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기준, 그리고 혼자서도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삶의 기술까지입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생존의 줄기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2의 IMF는 갑자기 닥쳐오는 폭풍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조금씩 다가와 우리가 가진 힘을 갉아먹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점검해 본다면 이미 준비는 시작된 것입니다. 박성호님은 통장을 분리한 뒤 매달 얼마가 남는지 보이니 불안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정부님은 필요 없는 지출을 정리하니 여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김정자님은 건강을 미리 챙기니 큰 병원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영수님은 가족에게 기준을 정하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한순덕 어르신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니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5분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겁먹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지킬 것은 지키고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장 하나를 정리하고 병원 일정을 챙기고 도움의 선을 정하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5가지 중에서 무엇부터 점검해 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이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기는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무너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통장 앱을 열어 지난달 지출을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약 먹는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이번 주말 자녀와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보십시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제2의 IMF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삶을 다시 정리할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계획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지금의 현실을 지혜롭게 버텨내는 방법에 대해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